오레오는 1912년 미국에서 출시돼서 111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과자였는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습관처럼 우유랑 찍어 먹으려고 우유잔에 담그기 위해서 쿠키 사이에 포크를 이렇게 살짝 찍었는데 쿠키가 깨져버렸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만큼 크림이 양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뉴스원 손엄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살짝 들여다봤네요. 어제 실시간으로 4억 명이 봤습니까? 대단하네요. 이 롤드컵을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본 4억 명 중 하나입니다. 중3 아들에게 해설 들으면서 재미나게 봤네요. 대한민국 최고 김혜진님. 이게 대단하네요. 티켓 정가가 24만 5천 원이었는데 안표가 3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 시장의 사이즈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 선정릉 가면 T1 건물이 있는데 야 으리으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까만 쿠키에 흰 크림이 들어있는 고 쿠키. 우리가 즐겨 먹는 그 과자인데 미국에서 이른바 오레오 스캔들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오레오는 1912년 미국에서 출시돼서 111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과자였는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습관처럼 우유랑 찍어 먹으려고 우유잔에 담그기 위해서 쿠키 사이에 포크를 이렇게 살짝 찍었는데 쿠키가 깨져버렸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만큼 크림이 양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오레오가 날씬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레오가 부쩍 얇아졌다고 꼬집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레오 포장지의 이미지와 실물을 비교하면서 이게 같은 제품이 맞냐, 왜 이렇게 크림이 적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크림이 과자 모서리까지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에 조금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얇아진 오레오 논란을 전하면서 사상 최대 슈링크플레이션 스캔들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심인 거죠. 궁서체인 그럼요. 거 맞죠? 네, 모두가 오레오 스캔들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레오 제조사 측에서는 쿠키와 크림의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원재료값 인상 등에 대응을 해서 지금껏 뭐 할인을 축소하고 뭐 포장 사이즈를 뭐 줄이기는 했지만 크림의 양을 줄인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커져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은밀한 변경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적이 많았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표현했습니다. 이혜영님이 저만 크림이 줄었다고 느낀 게 아니군요.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게 느낀 소비자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요 말이 좀 알쏭달쏭하네요. 쿠키와 크림의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같이 줄이면 비율에 변함이 없잖아요. 쿠키도 줄이면. 그렇죠. 미세하게 막 1mm, 2mm 이렇게 테두리에 톱니바퀴를 깎아내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손엄지 기자님. 네. 요즘 우리도 이 꼼수 인플레이션, 슈링크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 슈링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이 맥주나 참치 통조림은 한 캔 용량을 슬쩍 줄이고 냉동 만두와 핫도그는 한 봉당 개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을 그대로 두더라도 값싼 재료를 써서 제품의 질을 낮추거나 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킨플레이션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킨플레이션 이거는 또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줄이거나 치킨에서 단가가 싼 튀긴 기름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아하, 네, 이거 반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눈속임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호텔에서 손님이 여러 날 묵는 경우엔 침대 시트를 매일 갈지 않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주던 샴푸 서비스에 별도로 요금을 받는 미용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근에는 한 식당이 손님에게 물티슈로 식탁을 닦아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원재료값부터 인건비까지 다 급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이 소비자 저항을 감안해 눈속임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땐 제품 가격을 곧바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내려갈 땐 제품 가격을 다시 낮추진 않는 이 기업들의 탐욕을 두고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한식당이 손님에게 물티슈로 거기 지저분하니까 좀 닦고 알아서 앉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되게 바빠 보이는데 지저분하면 저도 모르게 이미 닦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당당하게 요구한다. 그렇죠.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용량이나 함량을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여기에 그 오렌지 원액이 100% 들어있다고 했지 85%로 줄었나 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제품 포장지에 보면 소비자 가격하고 이제 중량과 개수 등을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바뀌었다고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몰래 이렇게 용량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실제 이 동원 참치의 통조림 한 캔이 100g에서 90g으로 좀 바뀌었고 8개 묶음 카스 맥주 한 캔의 중량이 370ml에서 5ml가 줄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해도 중량이나 개수 등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양을 슬며시 줄이고 알리지 않아도 불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통조림 한 캔에서 중량이 10g 줄었다. 그럼 가격이 10%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돈에. 요 맥주. 그래서 한 방울이 부족한 느낌이 요즘 들어 무척 들더라고요. 그러면 업체가 제품의 양을 바꿀 때 사실상 이게 값이 올라가는 셈인 건데 남들은 어때요? 남들은 안 알려줘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각국의 소비자 단체 등이 감시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이렇게 나서기도 합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제품의 양이 달라질 때 소비자에게 6개월간 알리는 걸 의무화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는 이 프랑스 대형마트 까르푸가 자체적으로 가격 변동 없이 이렇게 용량을 줄인 상품에 대해서 매대 앞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서 화제가 되는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포인트고요. 또 뭐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바뀐 내용을 고지하는 조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네,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를 조사를 해서요. 신고센터를 신설해서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품 용량 등 변경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조 유통업체들 흔히 쓰는 꼼수 중에 하나가 리필 제품이 왠지 그 단단한 플라스틱 포장에 있는 것보다 저렴할 것 같죠. 네. 근데 안 그런 제품이 제법 많습니다. 세제나 장류 이런 건 그람당 가격을 한번 따져보시면 이게 더 비싸단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봐야 됩니까? 이러지 말자고요. 서로 바쁜데. 네. 자,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를 항상 분석할 때 단순 노동부터 대체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해주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그거 아니다. AI가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부터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가 있네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연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일자리 가운데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341만 개라고 합니다. 전체 일자리의 12% 수준이니까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는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에 얼마나 집중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인 의사는 AI 노출 지수 100분위가 10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 중 가장 대체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가수와 성악가, 대학 교수, 성직자의 AI 노출 지수 100분위는 1 수준이었고 다행히 기자도 낮았습니다. 네, 과거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될 때는 저학력,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AI 시대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기자도 다행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쫙 긋는 걸 제가 봤어요.
단순한 시황 이런 건 그 AI 기자가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분석 기사 샘 알트만 왜 나갔을까 이런 건 또 아직까지 사람이 쓴다. 네. 근데 이런 같은 현상을 보고 정반대로 해석이 달라진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네. 기존 산업용 로봇이나 뭐 소프트웨어가 단순 반복 노동 업무를 뭐 수행했다면 사실 AI는 이게 비반복적이고 더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하는 이런 인지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인데요. 뭐 AI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일자리는 오히려 단순 서비스 노동자나 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으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분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에 의사는 뭐 의학 산업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특허도 많이 출원돼 있고요. 또 병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업무가 그래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투입하면 정확히 계산된 값으로 산출이 나오는 그런 업무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교 관련 종사자는 대체 가능성이 낮겠죠. 네. 네. AI 로봇한테 고해성사하고 싶진 않잖아요. 로봇에게 극락왕생을 빌고 싶고 막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네. 자, AI가 직업을 대체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업의 AI의 활용도가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말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보고서를 더 읽어보면 AI 노출 지수가 10분이 높아지면 관련 일자리의 고용 비중은 7%포인트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AI는 반복적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인지적 업무까지 대체할 수 있어서 저희는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이 소프트 스킬이 앞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로 기술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간적임으로 인간적임을 이긴다, 극대화한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랜플루언스 전성시대 인플루언서가 진짜 많잖아요. 뭐 종류별로 되게 많고 옷 파는 사람, 화장품 파는 사람 진짜 많은데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SNS에 큰 손이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그랜플루언서의 전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부모를 뜻하는 그랜드 페어런트와 인플루언서의 합성 조어인 그랜플루언서는 이렇게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영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리나 자동차, 뭐 패션, 건강, 추억담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영상에 출연해서 젊은 층의 인기도 많고 또 수입을 거두는 게 대세가 됐다는 얘긴데요. 뭐 미국의 경우에는 70세 유튜버 스타가 있는데 스코티 킬머라는 분인데 56년간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자동차 관리법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본 작성부터 영상 촬영, 편집까지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598만 명이고 그래서 인기에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내건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까지 뭐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기 있는 그랜플루언서는 게시물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약 3,800여만 원을 벌기도 하고 많게는 약 2억 원을 뭐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공평한 장이 열렸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 40년 동안 저축한 돈보다 유튜브 운영 한 달로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근데 여기 56년 동안의 노하우가 들어있잖아요. 미국은 자기가 고치는 사람도 많고. 자, 국내에도 계시잖아요. 국내에도 이해 못지않은 우린 박막리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 동창회 놀러 갈 때는 아이라인이 어떻게 그려주는지 항상 알려주시는데 그랜플루언서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랜플루언서의 팬들은 의외로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 미국 상위 10위 그랜플루언서의 구독자 중 74%가 18세에서 34세였습니다. 이 외신들은 인생 선배로서 젊은 층이 미처 몰랐던 꿀팁을 친근하게 전해준다는 점이 호응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 세대가 즐긴 트렌드를 밀레니얼 세대가 따라하는 할메니얼이 인기인 한국의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외신들은 그랜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살던 세대를 추억하거나 당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도 인기라면서 이런 콘텐츠들은 젊은 시청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딱 좋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시선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닌 오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한 그램플루언서들이 청년층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생 말고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령층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전 세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은데 왜 아메리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독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랜플루언서의 인기는 이 고령자들이 활약하는 최근 미국 상황과 좀 맞닿아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고령자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중역의 평균 연령이 2005년에는 45.9세였는데 2018년에는 54.1세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 직원의 30%가 55세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활약이 가능한 이유는 고령층이 인지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 미국 노화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12%만 인지 장애를 겪고 있고 다른 세대와 장애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노인 세대는 모바일이나 SNS 사용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미국 인구 수가 2010년 11%에서 21년 10년 만에 41%로 껑충 뛰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MZ가 아니라 이런 65 중년 세대, A 세대를 이렇게 마케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구매력도 있고 또 자기 투자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80대 인플루언서가 LG전자의 가전제품 작동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점점 우리 영 40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지금의 40대가 예전에 한 30대처럼 행동하고 소비한다. 50대도 60대도 큰 손이 되었다. 분명히 달라진 변화 같습니다. 달라진 변화요? 동어 반복이네요. 자, 명품의 대중화. 10대도 명품을 산다. 이거 좀 과하지 않아요?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는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명품 소비 관련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대 직장인이 전체 45.6%로 가장 높았고요. 대학생이 35.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건 30대가 아니라 고등학생 26%로 집계됐습니다. 명품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 모니터가 과거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같은 질문은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명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나이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과거 2016년에는 10대라는 응답이 0.1%에 불과했습니다. 20대도 7.2% 수준이었고요. 40대, 50대가 전체 87.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10대도 어렵지 않게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액세서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추세는 부유층이 늘어나고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명품을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이게 아이돌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서 모두가 다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들이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앰베서더로 발탁하고 있는데 광고 모델은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한다면 앰베서더는 일상에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할, 쉽게 말해 브랜드의 간판, 이런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10대들이 자주 접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멤버의 앰베서더 선정을 좀 멈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것일 텐데
무리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죠. 뭐 세계적인 스타트업 대표가 될 수도 있고 10대라도 그런데 이거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절대 없지 않을까요? 나이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 시기가 인생에서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아야 빛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거든요. 그 시점을 돈하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명품은 그래도 계속 잘 팔립니까? 요즘 경기 어려운데. 네, 명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샤넬은 올해 3월과 5월에 클래식 플랫백 등의 가격을 올렸고 지난달에도 일부 신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명품 업계의 실적 성장세는 5%에서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 연평균 실적 증가율이 6%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소비재인 명품 업계는 계속 성장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소비가 그치만 그런 게 분명히 느껴져요. 오픈런 이런 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콧대 높았던 해외 브랜드들 약간 착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김지현님 10대들 장난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만 해도 명품 노래를 부르는데 자 아들 명품 노래 부르지 말고 노래를 명품으로 부릅시다. 노래를 잘하는 쪽으로.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해요. 지금까지 조한송 손엄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